안녕하세요. 최영철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여 동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미안합니다. 우리 모두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대하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주차 1교시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사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제1장 수사에서 제1절 수사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사와 공소제기입니다.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사. 큰 일본에 가서 수사의 기본 개념, 작은 일본에 수사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수사기관의 활동. 예, 그렇습니다. 수사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라고 하면은 사법경찰관이나 또는 검사,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형사사건에 관해서 이제 수사를 하는데요. 그 수사람에 있어서 범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고 공소 제기,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범인을 발견하고 또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해 가지고 보존하는 이 모든 일련의 그 활동, 수사기관의 활동을 수사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공소의 제기라고 있는데요. 공소의 제기는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절도 사건에 있어서 절도범을 근거로 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검찰에 넘깁니다. 검찰에 송치를 하는데요. 검찰에 송치를 하면은 검찰에서는 한 번 더 수사를 합니다. 수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법원에다가 넘겨서 처벌받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되면은 그 법원에 넘기는 것을 공소의 제기라고 합니다. 공소의 제기는 검찰에서 법원에다가 공소를 제기하면은 법원에서는 정식 재판을 통해 가지고 판결을 하겠죠. 그래서 공소의 제기라고 하는 것은 검찰에서 법원에다가 재판해 달라고 하는 하나의 요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공소의 제기,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범인을 발견하고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해가지고 증거를 수집해야 또 그 사람을 범죄자를 처벌하는데 그 증거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증거를 수집하고 또 증거를 보존해야 돼요. 그죠? 증거를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그 수사기관에서 하는 활동, 이 모든 것을 수사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사 활동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수사 절차라고 함. 수사 활동이 이제 연속적으로 증거도 수집하고 보존도 하고 또 조사 범인을 상대로 조사도 하고 이런 또 송치도 하고 하는 일련의 이 과정들을 수사 절차라고 합니다. 수사 절차. 그렇죠? 그 다음 수사와 내사의 구별입니다. 이것도 구별 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시험에도 잘 나오는데요. 수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개시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므로
범죄의 혐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하여 행하는 수사기관의 조사활동인 내사와는 구별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뭐냐 하면은 수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된 판단되는 그때에 이 사람은 강도범이다, 강도범죄를 했다, 절도범죄를 했다라고 판단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개시되는 것이 수사입니다. 그런데 내사는 뭐냐? 내사는 이 사람이 범죄자, 즉 절도나 강도를 했다라고 아주 판단, 사료되지 않아요. 판단이 되지 않는데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나, 저지르지 않았나, 범죄 혐의 유무,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조사활동, 수사기관의 어떤 조사활동, 경찰이면 경찰, 검찰이면 검찰에서 하는 조사활동, 그거는 내사입니다. 내사. 내사는 범죄 혐의가 있나 없나를 알아보는 조사활동, 그것을 내사라고 하고, 수사라고 하는 것은 범죄 혐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범죄 혐의가 있어가지고 이제 시작되는 게, 조사가 시작되는 게 그걸 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사와 내사와는 구별해야 됩니다. 다음, 피내사자는 증거 보존을 청구할 수 없음. 예, 피의자는 증거 보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도 증거 보존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러나 피내사자, 내사자는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내사자는 증거 보존을 청구할 수 없겠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사기관입니다. 2번 수사기관. 수사기관의 무엇을 수사기관이라 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사기관이란 법률상 수사할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을 말함. 예, 수사기관이란 법률상 수사할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이 수사기관입니다. 법률에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놓은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사법경찰관이나 경찰이나 검찰, 이런 기관들은 다 수사기관이 되겠죠. 예. 그 다음,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 관리가 있음. 예, 그렇죠. 수사기관에는 검사, 검사는 검찰청 소속되어 있는 검사, 사법경찰 관리는 경찰청에 소속되어 있는 경찰 공무원이 되겠죠. 그래서 사법경찰 관리가 있습니다. 사법경찰 관리는 잠시 후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 그렇죠.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을 시켜놓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 198조 1항에 나와 있는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왜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나 하면은 모든 국민들은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구속을 하지 말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해라. 구속을 하는 것은 인권 침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좀 수사를 용이하게 하고 처벌받게 하는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구속을 시켜놓고 하면 아무래도 수사하기가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범죄자에 대해서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범죄자의 인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제 198조 1항에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이라고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에서 일반 사법경찰관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찰 공무원 가운데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인은 사법경찰관에 해당하고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에 해당하며 사법경찰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기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위에서도 수사의 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 관리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사법경찰 관리입니다. 관리. 사법경찰관이 있고 사법경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법경찰리는 경사, 경장, 순경, 경찰 공무원의 계급에서 경사, 경장, 순경 이 계급은 사법경찰리입니다. 사법경찰관은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까지 사법경찰관입니다. 그래서 사법경찰관은 어느 계급인지, 사법경찰리는 어느 계급인지 여러분들이 알아놓기 바랍니다. 이 사법경찰리는 순경이나 경장이나 경사, 그래서 경찰 계급 중에서 최하위가 순경이고 다음이 경장, 경사인데요. 순경, 경장, 경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하면은 경위부터 경무관까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보조하는 기관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순경이나 경장, 경사는 자기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사법경찰관리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요.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산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말함. 예, 그렇습니다. 산림청에 소속되어 있는 이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예를 들어서 산림청에 소속되어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누가 벌목을 한다. 나무를 허가 없이 베면은 단속을 하겠죠. 그 단속하는 사람은 일반 경찰의 사법경찰이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 소속하에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단속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산림청 소속하에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신분상 경찰 공무원이 아니고 산림청 소속하에 있는 일반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는 사람들을 특별사법경찰관리라고 하느냐 하면은 산림청 소속하에 있는 일반 공무원이라도 하더라도 경찰처럼 경찰과 유사한 업무를 한다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특별사법경찰관리라고 합니다. 회사, 전매는 이제 담배 관련이죠. 세무, 군수사기관, 그렇죠? 군수사기관은 이제 헌병.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람들은 특별사법경찰관리라고 합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식약청에서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이 위에 상위에 보면은 뒤에 보면은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쓰여 있죠. 특별사법경찰이라고.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시장에서 뭐 이게 수입품인지 원산지가 수입품인지 국산인지 이제 수입품을 국산이라고 속여 팔면은 단속을 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특별사법경찰관리입니다. 일반 사법경찰관리는 단속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특별사법경찰관리만이 단속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예. 다음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관계입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 그러면은 검사하고 사법경찰관리의 관계입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 수사지휘체계,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 진행하여야 하며, 현행법상 사법경찰관은 수사기관으로서 수사 개시권 및 수사 진행권을 가지고 있음. 예, 수사 개시권도 있고 수사 진행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내용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사지휘권이 미치는 범위,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미치는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검사의 수사지휘와 관련하여 특히 내사 사건에 대해서도 검사 수사지휘권이 미치는지가 문제이며, 순수한 의미의 내사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휘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봐야 한, 일반적인 사건, 범죄 사건,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미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법경찰관이, 즉 경찰이, 사법경찰관리가 범인을 체포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또 공소제기를 함에 있어서, 송치를 함에 있어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중지할 수도 있도록 중지명령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경찰관이 하는 수사에 대해서 검사가 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하지 마라, 중지해라 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미치지만은 순수한 의미의 내사에 대해서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순수한 의미 내사는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에서 우리 공부했죠. 내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혐의 유무, 범죄의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활동, 그 자체가 내사입니다. 그 내사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이 저 사람 범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문제까지 검사가 수사권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봐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수사지휘권의 행사 방법. 검사는 사법경찰관을 존중하고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모든 수사를 적정하게 지휘. 그렇습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을 존중하고 법률에 따라 가지고 사법경찰관리의 모든 수사를 적정하게 지휘해야 돼요. 수사 중지 명령권도 있습니다만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법경찰관을 존중해야 됩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이 있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된다. 사법경찰관을 존중하고 법률에 따라 가지고 수사를 적정하게 지휘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수사지휘권의 제도적 보장. 수사지휘권 제도적 보장,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수사중지명령권과 교체 임용 요구권. 검사에게는 수사중지명령권이 있어요. 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하고 있으면은 수사를 중지해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무슨 권한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검사의 체포, 구속, 장소, 감찰. 경찰, 즉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를 체포해가지고 범인을 체포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구속한 상태에서 조사를 하면은 그 구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구속하면서 인권 침해는 있는지 없는지 감찰을 할 수가 있어요. 누가? 검사가. 그래서 경찰서 가면은 예를 들어서
포항 남부경찰서에 간다, 포항 북부경찰서에 간다 하면은 경찰서에 가면은 그 유치장이 있습니다. 유치장이 있는데 구속된 사람들, 피의자가 구속된 사람들이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제대로 관리를 잘하고 인권 침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 검사가 나와서 감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3.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제한.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제한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면 수사를 더 하지 못하게끔 하는 제한도 있고요. 그래서 검사에게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찰 수사권의 독립 논쟁입니다. 다음, 수사권 독립 논쟁의 의. 형사소송법은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사의 대부분은 검사의 사전 지휘 없이 사법경찰관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사권 독립을 보장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입법론적 논의를 경찰 수사권 독립 논쟁이라고 함. 지금 몇 년 전부터 우리 경찰 조직에서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부정적이죠.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사법경찰관, 그러나 경찰이 어떤 사람을 범인을 강도범이나 절도범을 체포해가지고 수사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모든 사항에 대해서 검사한테 지휘받아서 하려고 하면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지금 강도가 도주하고 있는데 언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지금 이런 사람인데 수사하겠습니다라고 인정받아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면은 시간적으로 늦습니다. 왜? 범인은 도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검사의 사전 지휘 없이 사법경찰관이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사권 독립 논쟁의 내용입니다. 수사권 독립 논쟁의 내용. 수사권 독립,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찬성, 반대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87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올리지 못하고요. 교재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수사권 독립 논쟁의 내용.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찬성하는 견해에서는 이 부분은 이제 경찰에게도 수사권을 독립을 보장하는 겁니다. 독립해라. 경찰 자체적으로 이제 수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수사권 독립에 찬성하는 견해에서는 1.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대량의 범죄를 소수의 검찰 인력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범죄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전담하도록 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만을 임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죠? 범죄 수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맡겨라. 경찰관에게 맡기고 경찰 공무원에게 맡기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 찬성하는 의견인데요. 또 찬성하는 의견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이 검찰이 공소권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독점하는 것은 지나친 권력 집중의 문제가 있으므로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은 검찰이 공소권하고 수사권 다 독점해버리면은 권력이 집중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사권을 좀 합리적으로 중대한 사건은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나 뭐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또 찬성하는 내용 중에서 세 번째 3. 검사는 법률 전문가이지 수사 전문가는 아닐 뿐만 아니라 수사 장비와 전문 지식의 확보는 방대한 경찰 조직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검사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수사 전문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수사 장비와 수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경찰 조직을 통해서 수사를 하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네 번째 찬성 내용은요. 4.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그 피해도 대형화하고 있는 현대형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범죄 예방과 범죄 수사의 일원화가 요구되며, 오늘날 범죄는요, 대형화, 흉폭화, 기동화, 그죠? 나날이 범죄가 발전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범죄 예방과 범죄 수사의 일원화가 요구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찬성 다섯 번째로 5. 인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 등을 그 논거로 들고 있다.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검사에게만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수사권을 좀 나누어서 경찰과 검찰이 나누어 가지고 서로 수사를 하는 것이 국민에게도 도움이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에서 이를 근거로 송치 전의 피사건에 대한 독자적인 수사권 및 영장 청구권의 인정, 경찰 조직에 대한 지휘감독을 인정하는 규정들의 폐지 등을 주장한다. 그렇죠? 영장 청구권은 검사가 갖고 있습니다. 경찰이 뭐 살인범이나 강도범을 근거로 해서 구속을 시키려고 하면은 영장을 청구하면 검사에게 영장 청구합니다. 검사가 보고 영장 청구해도 되겠다 판단되면은 법원에다가 영장을 신청하는 겁니다.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판사가 그 사안에 따라서 영장 청구에 대해서 발급하는 거죠. 그러나 경찰이 영장 청구를 검찰에 했는데 검사가 반대하면은 이거는 영장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요구하는 것은 영장 청구를 검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바로 법원에다가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에 내려가서 보면은 이에 대하여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반대하는 견해는 위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 찬성하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반대하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반대하는 견해는 왜 반대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법경찰관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면 수사의 한목적성만을 중시하여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의 요청을 외면하기 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의 1번의 내용이 뭐냐면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경찰은 인권 보장,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의 국민들에게 인권 침해를 가할 가능성이 많다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 반대 견해는 뭔지. 전국적으로 방대한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경찰에 대하여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경찰권에 비대하여 남용의 우려가 있으며, 이 두 번째 내용은 전국적으로 경찰은 11만 명 아주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는 이 조직에다가 수사권마저 부여해버리면은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들어간다. 국민들의 인권 침해가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반대 의견 세 번째 3. 특히 경찰이 현재에도 적결 심판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권의 지방 분권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는 현실에서는 더 그러하고 이래. 지금 경찰에게는 수사권이 이제 그 적결 심판 청구권이 있습니다. 적결 심판 청구권은 경찰서장이 갖고 있죠. 경찰서장이 적결 심판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는 기소는 검사가 합니다. 기소 독점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기소를 합니다. 기소 독점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외적으로 경찰서장이 기소하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적결 심판 청구권입니다. 적결 심판 청구는 이제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하는 범죄인데요. 요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구류 처분도 할 수 있고, 구류는 1일에서 29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적결 심판 청구권 요 한 가지만 경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지,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검사가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반대하는 견해 네 번째 4.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경찰에 강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경찰의 영장 청구권은 현행법상 헌법 개정을 요하는 중대한 문제이며, 경찰에 우리 이제 찬성하는 견해에서는 경찰에게도 영장 청구권을 달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영장 청구권은 현행법상 헌법 개정을 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경찰에게 영장 청구를 주려고 하면 헌법까지 개정을 해야 한다는 그런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견해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반대 견해는 5. 법관과 같은 자격을 가지고 신분이 보장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인정함에 의하여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고, 또한 검사가 수사의 쟁점을 정리함에 의하여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게 된다는 점 등을 논거를 하고 있다. 그렇죠? 이 내용은 이제 법관과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신분, 그건 누구냐? 검사다 이 말이에요. 검사가 수사 지휘권을 인정해야 이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한 점 등을 그 사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수사권 독립 논쟁에 있어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찬성하는 견해 5가지, 또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반대하는 견해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또 교재 내용에 들어가지고 검토, 그게 보면은 수사권 독립 논쟁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교재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 검토입니다. 검토. 경찰 수사권 독립의 문제는 수사의 효율성 확보와 수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및 적법 절차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그렇죠. 그래서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는 인권 보장, 또 효율성 확보, 이런 적법 절차 실현, 이런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죠. 경찰이 자기 편의적인 자기 조직만을 위해서 어떤 요구를 해서도 안 되고,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조직만을 위해서 요구해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 정말로 국민을 위한 수사 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 피의자. 피의자의 어떤 사람을 피의자라고 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피의자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자. 예. 피의자라고 하는 것은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뭐 절도라든지 강도라든지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어 가지고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합니다. 피의자. 나중에 나옵니다만 피고인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그때 가서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의자는 그 수사기관에 의해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사자는 제가 설명드렸죠. 내사자는 수사의 대상입니까? 대상이 아닙니까? 대상이 아닙니다. 내사라고 하는 것은 피내사자라고 하는 것은 사법경찰관리나 검사가 내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조사활동입니다. 조사활동이기 때문에 그는 피의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사자에 대해서는 피내사자에 대해서는 피의자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다음, 피의자로 되는 시점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 수사를 시작한 때, 그렇죠? 예, 피의자로 되는 시점은 수사기관,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혐의를 인정해가지고 막 수사 시작하는 단계, 그때부터 피의자라고 명칭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의의를 한번 볼까요? 의의를 보면은 P88페이지 피의자의 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8페이지 한번 내보세요. 보면은 같이 한번 교재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88페이지 피의자의 의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예. 피의자는 수사의 개시로부터 공소 제기 전까지 개념으로 진범인가의 여부는 불문한다. 그 사람이 진범인가 아닌가는 불문하는 겁니다. 그때는 피의자로 봅니다. 피의자가 나중에 법정에 가가지고 무죄 처벌 받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무죄 처벌 나중에 받더라도 법원 판결 받으면서 무죄 판결 받아가지고 나오더라도 그 사람은 피의자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기 전까지는 피의자인데요. 공소 제기 전까지 개념입니다. 공소를 제기하면 그때부터 피의자가 뭘로 바뀝니까? 피고인으로 바뀝니다. 알겠습니까? 수사 개시부터 공소 제기 전까지 수사 개시부터 공소 제기 전까지는 피의자라고 합니다. 검찰에서 검사가 법원에다가 공소를 제기하는 순간부터는 그 사람은 피의자가 아니고 피고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피고인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이해되죠? 예. 피의자로 되는 시점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이다. 예, 그렇죠?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이다. 그렇죠? 그때부터 피의자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직접 인지한 경우는 인지를 한 시점에서 피의자로 되지만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는 고소고발이 있는 때가 기준이 된다. 자, 고소고발도 있는데요. 나중에 나옵니다. 고소고발은 그때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사기관이 인지나 고소고발 또는 자수 등에 기하여 범죄 사건부에 사건을 기재하는 것을 실무상 입건이라고 부른다. 예. 이것은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서 범죄 사건부에다가 사건을 기재하는 것을 실무상은 지금 입건이라고 합니다. 입건했다. 누가 입건되었다 하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사건 기재부에 기재하는 것을 입건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또 동영상 내용에 들어가서요. 피의자의 소송법상의 G입니다. 피의자의 소송법상.
자, 수사 개시부터 공소 제기 전까지의 범죄인을 피의자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피의자의 소송법상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피의자는 수사의 대상이 되나, 그렇다고 피의자가 단순히 수사기관의 조사의 객체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객체에 불과한 것은 아님. 예.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피의자는 수사의 대상은 됩니다. 수사의 대상은 되지만 그것은 단순히 뭐 객체다 뭐 이렇게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예. 다음, 현행법은 무죄 추정과 적법 절차의 원리를 기초로 피의자에게 당사자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예. 이 내용은 이제 뭐냐면은 현행법은 무죄 추정,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죄 추정입니다. 무죄 추정과 적법 절차의 원리를 기초로 피의자에게 당사자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예. 범죄인이라고 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당사자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해요. 피의자에게 너는 범죄인이야 뭐 이렇게 해서 함부로 인권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수사기관, 즉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할 당시는 범죄인으로 인해서 수사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법정에 가서 법원에 가가지고 공판 재판을 해가지고 무죄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무죄로 판결받아가지고 석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무죄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인데 무죄로 판결받은 사람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받으면서 인권 침해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범죄인에 대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그 피의자에 대해서 인권을 침해한다든지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무죄 추정의 원칙. 자, 제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무엇이냐 하면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피고인이나 또 피의자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수사기관,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 개시부터 공소 제기 전까지는 피의자입니다. 공소가 제기되면은 검찰에서 법원에다가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이 됩니다. 피고인이 돼가지고 1심 판결을 받겠죠. 1심 판결에서는 징역 2년 이렇게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징역 2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죄인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아직까지 2심도 남아있고 3심도 남아있어요. 그죠? 고등법원, 대법원 남아있습니다. 이 사람이 1심에서 징역 2년 받았다 하더라도 2심, 3심, 즉 고등법원, 대법원에 가가지고 무죄로 석방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심에서 징역 2년 받았다 해가지고 죄인 취급하면 되지 않는다. 인권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최종 판단, 대법원 2심, 2심 최종 판단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판결한 내용이 뭐 징역 2년이다, 뭐 유죄 판결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범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최종 그 법원까지 그 전에 있어서의 어떤 선고는 범죄인으로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최종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봐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좀 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은 모든 피의자나 피고인은 무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민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 받았다 하더라도 2심, 3심
재판에서 무죄로 석방될 수 있으니까 1심 판결 받았을 때 징역 2년 받았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이해되나요? 예. 그 다음에 가서 내용을 보면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피의자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정하고 있는 중요한 권리. 예. 여기는 이제 뭐냐면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인정하고 있어요. 법에 나와 있어요. 피의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겁니다. 범인 취급하지 마라. 아주 법이 이 사람이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는 범인 취급하지 말라는 거죠. 범죄인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피의자의 권리가 뭐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1.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예, 피의자는 경찰에서나 검찰에서 수사받으면서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 진술거부권. 예,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범인 피의자는 진술 거부권이 있어요. 나는 뭐 말하기 싫다 하면은 진술하기 싫다 하면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예. 이제 이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해 가지고 자기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무죄 추정의 권리. 그렇죠? 모든 피의자는 무죄 추정의 권리가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해서는 유죄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 5. 증거 보전 청구. 증거 보전 청구권이 있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요거 증거를 채택해 주십시오라고 증거 보전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압수수색 검정에 참여권. 예. 뭐 경찰이나 검찰이 뭐 자기 집에 뭐 어떤 압수하고 수색할 경우에 참여권도 있습니다. 7. 체포 구속 적부심사 청구권. 예. 체포 구속 적부심사 청구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속 적부심사 청구권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 다음에 8번에 보면 체포 구속 취소 청구권인데요. 구속 적부심사 청구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속 적부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국민 누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하였을 때 간날 법원에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예. 요 내용은 범죄자가 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절도를 했어요. 절도를 했는데 아주 경미한 절도를 했습니다. 빵을 한 몇만 원어치 빵을 훔쳤어요. 훔쳤는데 경찰에 검거되어 가지고 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 절도범이다 해가지고 구속을 시켰어요. 구속영장을 청구해 가지고 구속이 발부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 이 피의자는 나는 억울하다. 구속된 게 억울하다. 나 빵을 한 몇만 원치 훔쳤는데 이거 가지고 구속시키는 건 너무 억울하다. 이거 다시 한번 판단해 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것이 뭐냐면은 구속 적부 심사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는 누구든지 구속되고 난 다음에 법원에다가 이거 구속된 게 정당한지 잘못된 건지 다시 한번 판단해 주세요라고 구속 적부 심사 청구권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예. 그러면 구속 적부 심사 청구권, 구속 적부 심사 제도를 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은 억울한 구속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경찰에서 검찰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라고 하지만은 수사를 하다 보면은 잘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구속을 안 시켜야 되는데 구속시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구속을, 억울한 구속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무엇이 구속 적부 심사 제도가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구속적부 심사 제도는 억울한 구속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수사의 조건입니다. 가의 수사의 조건이란 수사 절차의 개시와 진행에 필요한 전제 조건으로서 공판 절차의 개시와 진행에 필요한 조건이 소송 조건에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예, 수사의 조건입니다. 소송 조건, 공판 절차의 개시와 진행에 필요한 조건이 소송 조건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적 수사의 조건에는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의 상당성이 있음. 그렇죠? 수사의 조건에 있어서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수사의 상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함부로 수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꼭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성도 있어야 되고 상당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수사의 필요성, 범죄 혐의, 90페이지 보면 범죄 혐의 있죠. 범죄 혐의, 교재 90페이지에 범죄 혐의가 있는데요.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범죄 혐의 90페이지 있죠. 범죄 혐의, 수사의 필요성에 있어서 범죄 혐의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사와 소송 조건, 이것도 있죠. 90페이지에 보면 수사와 소송 조건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수사의 상당성, 수사 비례의 원칙과 수사의 신의칙. 예. 수사는 필요하더라도 그 방법과 정도가 수사의 목적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함. 예. 수사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수사를 해서는 안 되겠죠. 방법과 정도, 수사의 목적에 비추어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함정수사입니다. 함정수사는요. 페이지 91페이지 보면은 여러분들 교재 한번 내보세요. 페이지 91페이지 내면 함정수사, 그 다음에 함정수사의 함정수사의 종류 및 허용 범위, 그 다음 페이지 92페이지에 보면은 다 위법한 함정수사에 대한 구제 방법, 위법하게 함정수사를 하면은 구제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구제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 방법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정수사의 의하고 함정수사의 종류 및 허용 범위, 그 다음에 위법한 함정수사에 대한 구제 방법,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위법한 함정수사에 대한 구제 방법, 그죠? 구제 방법 페이지 92페이지 있죠? 이것을 참고로 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첫째 시간은 마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공부를 하다가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은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코로나 조심하고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대면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